안녕하십니까. 미래교과서 독서 탱자나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소단어의 감성적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성적 읽기가 뭐냐? 그냥 문학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성적 읽기의 개념 보시면요, 거기 106쪽에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뭐 그냥 앞서 보았던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읽기 같은 인지적 독서와는 다르답니다. 그러면 얘들을 인지적 독서라고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개. 이건 뭡니까? 정서적 차원의 활동이래요. 그래서 감상적 읽기는요, 정의적 독서입니다. 그래서 감상적 읽기는 이 새끼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인지적 독서와 정의적 독서, 사실, 추론, 비판은 인지적, 감상적은 정의적 독서다. 개념 정리했죠 지금? 그게 106쪽에 맨 위에 1번 읽기의 개념이에요. 감상적 읽기의 개념. 그럼 방법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굵은 글씨로. 왜냐? 글의 표현과 내용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두 가지. 하나, 배경지식 활성. 배경지식이라기보단 경험이라고 할까요? 뭐 어차피 그게 그건데. 문학을 읽을 때는요, 경험을 떠올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감동이 어디서 온지 지켜보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밑줄 치시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라. 감동적인 부분 찾기. 자, 두 번째로 가시면 뭐예요? 공감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랍니다. 공감한 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공유하기 해가지고, 야, 글을 더욱 넓고, 아우 씨, 이거 이게 팔락팔락거리냐. 글을 더욱 넓고 깊게 감상하려면 자신의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돼요? 독자들은 관심과 수준,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돼요. 딴 사람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공감과 감동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넘기면 뭐가 나와요? 감동적인 부분을 내면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독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내면화 과정 갖춰야 한다. 내면화란 그의 내용이나 독서 과정에서 얻은 가치, 태도, 사고, 정서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 즉, 내면화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서에 나와 있는 그 정보나 아니면은 그런 감정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 뭐가 좋아?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 된대요. 써야 되냐? 쓰자. 그래. 마음을 정화하고요. 존나 억지 같은데.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성장?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 뭐 이렇대요. 이러니까요, 그거 보시고 문제 풀 때 아마 이런 거 쫄랑쫄랑 나올 겁니다. 지저로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앞에 때가리 있고 나올 거니까 띠꺼워도 하시고요. 자, 우리는 탱자나무를 좀 봅시다. 탱자가 이제 귤 비슷한 종류의 하나인데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나 책으로만 봐가지고. 자, 지문 봅시다. 그냥 이거 수필이고요. 우리 옛날에 문학할 때 수필 하듯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의 탱자 한두 개가 쥐어지어 있고는 했다 하면서 지금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어린 시절 회상이고, 탱자 2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탱자 한두 개 있죠. 이게 과거 해석 매개체가 됩니다. 과거 해석 매개체.
쥐어주곤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을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괜히 따가지고 막 던지고 노는 거 있죠. 애기들이니까. 그래서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 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뒤지게 많았답니다. 지금도 고향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같은 냄새가,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즉, 내 고향을 후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으아! 갑자기 독서하다가 문학하려니까 어때요?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서 여기. 근데 후각만 있어요? 이거 미각이죠, 시각이죠, 후각이죠. 다 썼네. 미각, 후각, 시각을 통해요. 다양한 이거 이미지나 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시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아니면 촉각적 심상, 뭐 이렇게 심상으로 얘기하죠.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기억 속 고향 표현. 자, 그리고 뾰족한 탱자나무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사하자고해서 친구들을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졸라 띠꺼웠겠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고 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그렇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개빡시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라면서 이제 가시를 띠껍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니들은 똑똑하니까 가시 왜 있는지 알죠?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가시들이죠. 자아방어죠, 저거. 그래서 왜냐면은 얘네도 모든 식물과 생물은요, 번식을 하기 위한 게 1차 목표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예외죠. 인간은 그 번식을 예외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어쨌든 넘어갑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가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훈수 몇 번 듣습니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리는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독버섯이 이거죠.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명체들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던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가시가 졸라게 크면 열매도 찔리겠죠. 이게 바람에 막 흔들리다 보면 지가 지를 쳐 찌르고 앉아있네. 바람에 흔들리다 지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이래서 작가들한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책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이 부분 가시의 양면성. 그래서 뭐 또 역설적 상황이라고도 나오네요. 그렇죠. 역설적 상황 맞죠. 지키려는데 오히려 처지로 앉아있으니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업에서의 내 유전은 끝나가고 있었다. 나이 드셨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겁니다. 애새끼는 지나고요. 의자.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쓸잔히 들려있곤 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다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어요? 학창시절을 떠올려. 이건 학창시절이고, 이거는 이제 어른, 술자는 어른이겠죠. 돌멩이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우린 없죠.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주부가 된 거죠. 어디 갔어? 무거운 장바구니.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탱자 열매 들고 다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와, 나 원래 수필도 개 노잼이었거든요. 근데 독서하다가 중간에 수필하잖아? 개 재밌네. 그 씨 비문학이 개 노잼이라니까 진짜. 됐어. 넘어가.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래서 아까 다 네모친 것들이 있죠? 의자, 이게 다 뭐냐. 우와, 삶의 무게 힘겨움.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이거 다 됐어. 오케이. 배터리가 다 됐어요. 다시. 그래서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지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다고? 이거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뭐 어쨌든 그랬어. 자, 이거 보시면요, 글쓴이의 경험,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한 거죠. 글쓴이의 경험을 일반화.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뭔 소리야? 자, 어쨌든 간에 가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자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자기를 다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라는 소리 아닐까요? 자, 어디 갔어?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거시기는 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 뗀다는 것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시고, 가지를 수용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해요. 가리? 이렇게 넘어가. 팔 아파.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는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도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는 뭡니까? 자신의 단점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떻게 좀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네요. 그래서 가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부터 가로칠래요? 자, 여기부터 어떤 사람에게는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 가로친 거 어떤 방법 썼어요? 예시와 열거의 방법을 썼죠. 그래서 무엇을 나타냈다? 가시는 개인의 한계나 약점을 의미하며 여러 형태로 아씨 자, 쓰거라. 예시의 열거를 사용하여 가시의 여러 모습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거 하고 써. 계속합니까?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시는 뭐예요? 다리 하나가 짧은 거였죠. 로트레크의 가시. 다리 때문에 뭐 그런 방탕한 생각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삶은 좀 거시기했지만 그림은 또 기깔나게 잘 그리셨나봐요. 오씨.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숏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난 둘 다 짧은데 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아까 썼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합니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차피 뺄 수 없는 것이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죠. 어차피 못 뺀다며. 어차피 못 뺄 거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란 말도 있죠. 가시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 어떻게 하래요?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뭐해라? 슬기롭게 이겨내는 자세. 여기 보여? 겁나 보이네. 오, 이거 화각이 좋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해서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다. 이게 글쓴이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부유해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너무 없어도 부유하면 망가져도 복구가 되는데 너무 없으면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게 참 거시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 가시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아야 된다. 존나 찔려요. 개 아파. 근데 역설적 표현이죠. 이거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으로 가시의 가치를 강조. 가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가시 박힌 상처가 뻘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고 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싸돌아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도다날이라고는 짐작할 수도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전언. 그래서 탱자나무 울타리가 이제 뭐 자신에게는 뭐 가시였대나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니까 가시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아버지가 이제 탱자나무에 대해서 야 가시는 그러려고 있는 거라고 한 것부터 인식의 전환을 생각해가지고 가시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는 탱자나무, 눈앞에 짙푸른 탱자나무를 어디가서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야 어디갔어? 이 부분, 그래서 탱자나무가 글쓴이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냄새 졸라 날 텐데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깨시들이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아까는 가시였고 그 뭐 거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소리가 뭐냐면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얻은 결실이나 진실을 씁시다. 받아들이다예요. 받아들이다가 아니야. 들이다야. 받아들이고 견디 무엇? 결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딘 결과로 얻은 진실. 그러니까 가시가 아프다고 냅쫓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고통을 이겨내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고 하면은 그 향기로운 열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어떻게 읽어요? 자기 경험 빗대서 읽어야 되는데 시험에서도 자기 경험 얘기할 겁니까? 안 나오겠죠?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야, 내용상 밑줄치는 거. 그러니까 문학하듯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감상적 읽기 개념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거랑 얘기 해가지고 뭐 자, 위와 같은 글을 읽을 때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 뭐야? 방금 우리 쭉 올라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